중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의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미국 함대가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부 국제평화위원회 구성원들이 가자지구 다음 단계에 집중할 때 조용히 미국의 진짜 이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전쟁 최대 고통은 인질론 그빌리 시신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합의 다음 단계 처리 방안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10월 7일 하마스와 싸우다 숨진 경찰 론 그빌리를 추모합니다. 이는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과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논의할 이슈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0월 7일 인질 사건이 이번 주에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마스 테러리스트들과 용감하게 싸웠고 그날 탄약이 다 떨어질 때까지 수십 명을 제압한 것으로 기록된 론 그빌리 경관의 시신이 이스라엘 군과 의료진의 놀라운 작전으로 발견되어 고국으로 옮겨져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신 위치에 대한 첫 번째 정보는 이스라엘 군에 의해 체포되어 신문을 받은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테러리스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시신이 가자 지구의 한 묘지에 있는 여러 시신들 사이에 있다는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후 그곳에 진입하여 묘지를 장악하고 수백 구의 시신을 꺼내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259의 시신이 발굴되어 이스라엘군, 이스라엘 방위군에 의해 확인된 후 181번 시신이 즉시 이스라엘 군복,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치아 전문가는 그 치아가 이전에 있던 것과 일치함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랑빌리의 것이었고 그 후에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하마스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그의 시신을 발견해서 이스라엘로 가져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주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념하며 유대인 희생자들을 얼마나 기리는지 다시 보여줍니다. 솔직히 이날이 위선적으로 변질되고 많은 이들이 홀로코스트 참상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BBC는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희생됐다고 했지만 유대인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유대인을 기리는 게 살아있는 유대인과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저는 연설과 촛불의식 이면에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종말을 애도할 기회를 빼앗긴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느낍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서의 시온주의 실험의 실패를 애도하는 위선적인 의식으로 양심을 정화하는 쾌락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7일 일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이스라엘, 즉 반유대주의 정서가 급증하는 일부 이유입니다. 반유대주의가 다시 심해지는 데에는 국제사회의 위선 외에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만연한 이유는 수년 동안 이스라엘만을 특별히 지적하며 다른 나라에는 적용하지 않는 오만한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는 영향력 있는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적들에게는 거짓된 도덕적 동등성을 부여하며 그들을 미화해왔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 기자 토머스 프리드먼이 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의 방어와 우리를 말살하려는 이슬람 단체를 왜곡된 평행선으로 비교합니다. 프리드먼은 이번 주 기고문에서 미니애폴리스에서 가자지구 테러의 메아리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작전, 가자지구 이스라엘 군사 행동, 하마스의 내부 잔혹 행위라는 세 가지 서로 달라 보이는 위기가 실제로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미국 연방 요원들이 자신이 이스라엘 방위군을 비난하며 지적한 행동을 따라한다고 비판합니다. 먼저 발포하고 나중에 묻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프리드먼은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요원들이 민간인에게 총을 쏘는 영상,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공습, 그리고 자신이 언론인들이 살해되고 하마스가 경쟁자를 처형하는 장면이라고 묘사한 영상을 강조하며 이 모든 것들을 유사하거나 같은 현상의 변형으로 다룹니다. 그는 폭력이 안보 현실이 아닌 정치적 동기로 촉발됐다고 주장하며 트럼프가 법과 질서를 내세워 선거 이득을 노린다고 말합니다. 네타냐후가 우파 비판을 피하려고 가자지구 전쟁을 길게 끈다는 주장은 이스라엘 좌파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비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마스가 전쟁 후에도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프리드먼은 트럼프, 네타냐후, 하마스가 본질적으로 같고 비슷한 정치적 동기로 행동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총리실에서 일 시작할 때 팀원들은 프리드먼을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절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검증도 하지 않습니다. 매우 얕고 게으른 사람이죠. 3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 프리드먼은 미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요원들과 집단학살 테러 조직을 하마스와 비열하게 비교합니다. 10월 7일에 가족들을 산채로 불태운 그 집단입니다. 이것은 비평가들이 오랫동안 지적한 패턴과 일치합니다. 프리드먼의 이스라엘과 중동 관련 글은 항상 잘못되고 피상적이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랍의 봄만 언급해도 됩니다. 이미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비평가들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들이 좌파든 우파든 친이스라엘이든 반이스라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 모두 같은 패턴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귀에 쏙 들어오는 은유에 의존하고 복잡한 맥락은 무시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권력은 본질적으로 의심스럽게 여기고 팔레스타인 측 인물들은 본질적으로 무고하다고 여깁니다. 그는 미리 정해진 이야기 구조에 맞추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며 이 칼럼은 그저 최심판에 불과합니다. 프리드먼은 도덕적으로 다른 행위자들을 동일시해 오랫동안 비판받았습니다. 벨렌 페르난데스는 알자지라 등에서 활동한 국제 저널리스트로 프리드먼의 모든 글을 읽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책도 썼습니다. 그녀는 그의 작품이 공허한 은유와 피상적 일반화, 쉽게 무너지는 비유에 기반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최신 오피니언 칼럼이 좋은 예입니다.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요원의 전술에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마스와 비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마스는 거리에서 정치적 라이벌을 처형하고 민간인 거주지에 로켓을 쏘며 이스라엘에서 아기들을 불태웁니다. 하지만 프리드먼은 그들을 유니폼 로고만 다를 뿐이라며 나란히 비교합니다. 프리드먼은 하마스 관련 기자들을 무고한 민간인으로, 이스라엘은 먼저 쏘고 나중에 따지는 무모한 군대로 묘사합니다. 프리드먼은 하마스가 요원들을 언론인으로 위장시키고 프레스 조끼를 은폐 수단으로 사용하며 민간 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한다는 잘 알려진 사실을 편리하게 생략합니다. 바로 그가 언급한 비극적인 결과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그는 이스라엘이 언론인과 전투원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답을 알고 있지만 일부러 무시하는 것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그의 경력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한 번 속이면 내 잘못, 두 번 속이면 또 내 잘못, 세 번 속이면 당신은 토머스 프리드먼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입니다. 그들을 하마스와 동등한 행위자로 언급하는 것은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자들과 민간인을 보호하려는 자들 사이의 차이를 지워버리면 이 갈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언어 자체가 약화됩니다. 맥락을 빼는 언론처럼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언론은 이번 주에 헤브론 근처 마을의 아랍인들이 저녁 시간에 유대인 목동을 돌로 공격해 그를 다치게 하고 휴대폰을 부쉈다고 보도했습니다. 목동은 타박상을 입고 시로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양떼에서 수십 마리의 양이 도난당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밤에는 마을에서 수색해 염소들을 찾아 회수했습니다. 또한 급진 좌파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보안군에 대한 도발을 일으키기 위해 아랍 구급차를 타고 바로 그 마을에 침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편 극좌 활동가들은 사건 후 유대인들이 마을 건초 더미에 불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뉴스 통신사는 유대인 정착민들이 헤브론 인근 아랍 마을에 불을 질렀다고만 보도했습니다. 맥락과 배경 없이 해당 뉴스가 동일한 기준이나 진실된 보도를 요구받지 않는 현지 아랍 직원들에 의해 보도된 사실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의 토머스 프리드먼조차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왜 아랍 활동가들이 더 나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곳의 역사적 사건을 볼 때 언론의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란의 이슬람 정권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이란은 중동 전역에서 불안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남미에 간섭하고 테러리스트를 미국 본토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정권 재건은 단순 공격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미국 군사력의 전면적인 투입이며 그것은 트럼프에게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변하고 21세기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질서는 세계 거버넌스 공유라는 생각에 기반했습니다. 평화위원회는 미국이 자신만의 규칙과 체제로 자신 중심의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는 다자간 관리자의 역할에서 평행구조의 설계자로서 리더십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권한은 도널드 트럼프 의장에게 집중되며 미국이 문지기, 자금 제공자, 규제자,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제도적 리더십에서 통제된 연합 리더십으로 전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평론가이자 변호사 일라나 쇼샤는 가자 지구가 실제 목표가 아니라 미끼였으며 새로운 평화위원회 설립을 위해 유엔 승인을 얻는 구실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트럼프의 개인 클럽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3선이 불가능해 자신이 세계의 보스로 남을 수단을 만들었습니다. 백악관이 아니라면 평화위원회를 통해서라도요. 헌장의 대부분은 게임 규칙에 관한 내용이며 이 규칙들은 트럼프 의장에게 권력을 줍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혹은 스스로 사임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임명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위원 임명과 해임 권한이 있습니다. 그는 위원회 소집 시기와 논의 내용을 정하고 권한으로 직접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 클럽에 참가비를 보냈습니다. 참가하는 각 나라당 10억 달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세계를 모노폴리 게임처럼 대합니다. 제 말을 믿지 않으시면 기사들을 읽어보세요. 일라나가 계속 말했고 저는 그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령관이 있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미리 항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왜 힘을 써야 할까요? 그녀는 그게 진짜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이 주요 헤드라인과 그 이면의 큰 이야기들에 쏠려 있는 동안 실제로 미래를 결정짓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매거진 오렌돌이입니다. 이번 주 오렌돌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스라엘 남부의 대규모 기술 인공지능 파크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이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체결된 인공지능 전략 협력 협정의 일부입니다. 양해각서는 약 16,000두남, 즉 이스라엘에서 약 4,000에이커에 달하는 부지를 할당하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포트 파운드리 1이라고 불릴 이 프로젝트는 네게브나 가자 지구 인근 지역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미국의 99년간 토지를 임대하며 주권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 공원은 미국 당국이 관리하고 투자는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기술 기업들이 반도체, 첨단 컴퓨팅, 인공지능 개발을 협력합니다.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가능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민간 원자력 발전소를 규제하는 국제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서명국이기 때문에 이 원자로는 미국의 규제와 감독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에 위치해 있지만 공식 문서는 보다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고밀도 에너지 인프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엔 이스라엘이 규제 절차를 크게 가속화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모든 인허가 절차는 1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압니다. 트럼프의 목표가 궁금하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번 주에 마지막 인질이 돌아온 후 국민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군인들이 전사한 건 탄약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 상황은 이랬고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일부 무기 금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미 대금을 지불한 불도저의 이전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조치는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이스라엘군 사상자를 초래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완전한 탄약을 장착하지 않은 전차로 라파에 진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인들이 위험에 처했고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하산 나스랄라 암살에 반대했고 그의 국방장관은 갈란트 장관이 우리 공군이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했다고 알렸을 때 전화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이든 퇴임 당시 이란은 약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 차례 미사일로 공격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휴전은 바이든에게 목적이었지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네타냐후도 이란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란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란이 본 적 없는 강력한 힘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 질문에 네타냐후는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용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결정할 것을 결정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결정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란이 실수하면 상상 못할 대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또 다른 점들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터키나 카타르 군대를 가자 지구에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부터 바다까지 가자 지구 등 모든 지역의 안보를 계속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가자지구 억류 이스라엘인 귀환 후 기자회견에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평론가와 분석가들이 이 기자회견에 반응했습니다. 이스라엘 평론가들은 인질 전원을 생사불문하고 되찾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은 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바를 잘 표현한 두 사람의 의견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알론 킴치로, 그는 오늘날 이스라엘 상황을 이해하는 데 가치 있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인상적입니다. 전쟁 초기에 가졌던 가정에 도전하며 2년 만에 전략적 환경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강조합니다. 킴치는 많은 분석가들의 생각을 인정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도 언급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모든 인질을 데려올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절반 이상을 통제하고 전진 기지를 유지하며 팔레스타인 지도부 대부분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모든 수감자 석방 합의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자지구의 절반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대부분은 여전히 이스라엘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이 결과를 가능하게 한 세 가지 주요 요인을 언급합니다. 이란의 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작전적 성공은 엠켈라비로 절정에 달했으며 이 공격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포위감을 깨뜨렸습니다. 둘째, 네타냐후의 전략적 결정은 미국 대선을 기다리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것이라고 내기를 건 것이었습니다. 이 도박은 성공했습니다. 셋째, 그는 카타르의 망명 중인 하마스 지도부 공격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실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랍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제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치 씨는 정부에 대한 정당한 안보 비판을 인정하며 많은 부분이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현재 입장을 이해하려면 10월 6일과 2026년 1월 26일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중동에 들어섰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적들에게 억제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그는 일이 끝나지 않았고 전쟁과 근본적 문제들이 여전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8일 이후로 적들은 전과는 다른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며 끈질기고 예측할 수 없고 두려움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킴치에 따르면 이 정부와 안보기관은 IDF가 작전한 모든 전장에 새로운 현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시기에 수천 명의 피를 치른 후 1년의 전술적 성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구호보다 실제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을 마쳤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정부의 공격 교리는 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입증됐으며 정부 비판자들조차 2년 후 이스라엘군이 여전히 레바논, 시리아, 가자 지구에서 작전 중이고 하마스 인질이 모두 풀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말하며 적 지도부도 대부분 교체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 지도자들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민하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이 균형이 얼마나 갈지는 이스라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략 커뮤니티에서는 분석가 유발 블룸버그의 관점도 거론됩니다. 그는 리더십과 인내, 인질 문제의 정치적 압박에 집중합니다. 그의 의견에 상관없이 이 주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대중 담론의 주요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네탄야후 총리의 리더십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대담하게 말합니다. 주로 전쟁 이전에 납치된 이들을 포함해 살아있거나 사망한 모든 인질의 귀환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성과가 네탄야후의 끈기와 리더십 덕분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이 임무가 다시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우리 모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탄야후는 이 문제를 이스라엘 국민에게 도덕적 선언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적 목표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는 하마스가 인질 사태를 수년간 끌며 이스라엘 내부 분열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봤습니다. 시위, 사기 저하, 그리고 사회적 분열입니다. 그는 인질의 귀환이 역사적 성과인 이유는 트럼프 취임 전 하마스가 추진한 합의와 완전히 반대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완전 항복, 가자지구 완전 철수, 하마스 권력 유지와 10월 6일 전야로의 복귀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전쟁 중 하마스 승리설이 퍼지자 블룸버그는 무책임한 목소리와 야당 지도자, 퇴역 안보 관계자, 카플란 시위 운동 패배주의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언론은 인질과 그 가족들을 정치적 도구와 서커스 단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안팎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항복 협상으로 이끌려 했고 그 협상이 다음 10월 7일을 보장한다고 봅니다. 블룸버그는 네타냐후가 10월 7일 목표에 계속 집중해 나침반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블룸버그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정치 지도자도 특히 그가 약한 야당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야당에서는 이런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도덕적, 정치적, 전략적 나침반에 충실하면서도 지능과 지혜, 결단력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두 분석가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억지력을 다시 확립하고 기대를 새롭게 썼으며 이제부터의 선택에 따라 그 지속성이 결정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지만 저는 예언자가 아니라 벽에 쓰인 글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니라 다니엘 시몬입니다. 다음 주에도 예루살렘 JNS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스트레이트 업에 함께 해주세요.